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부동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전체적인 이야기, 아주 개요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실제로 부동산들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사실 고객이랑 컨설팅 할 때는 이렇게까지 깊게 이해할 일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알게 되면, 요즘에 부동산 정책들이 왜 이렇게 나오지? 이것 때문에 강남에 있는 부동산들이 어떻게 변하지?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거야?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돈 버신 분들 전부 다 부동산으로 돈 벌었죠. 월급쟁이라 할지라도 말 그대로 좋은 지역에다가 집을 오래 갖고 있었더니 진짜 수십억대 부자가 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똑같이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그런 교회들이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항상 들어가는 현재를 바라보면 이제 다 끝난 것 같아. 이제는 나한테 기회가 없어.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올라 있네? 이런 느낌들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이제 수익형 부동산보다 주거형 부동산 이야기를 먼저 준비를 했어요. 이 통사로서 쭉 보는 작업들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미래라고 하는 건 현재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바뀌어지는 거죠. 반대로 현재라고 하는 것도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가 생성된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미래까지 쭉 한번 보는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역사적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4번의 폭등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번의 하락기가 있고요. 지금 4번째 하락기에 접어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폭등기라고 했던 얘기는 뭐냐면 완만하게 상승한 것이 아니라 아주 급격한 상승기가 존재했다라는 뜻이죠. 맞아요. 진짜 급격한 상승기들이 있었어요. 그 급격한 상승기들을 놓치신 분들은 항상 후회를 했죠. 야, 이렇게 오를 줄 몰랐어. 라고요. 그래서 사실 앞으로 5번째 상승기가 예견되어 있기 때문에 이 4번째 하락기 이후에 5번째 상승기는 절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어떤 분이 정치권에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해서 욕먹은 적이 있을 거예요. 빚내서 집 사라. 들어보셨죠? 그런데 앞으로 5번째 폭등기 때는 진짜 빚내서 집을 사야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들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부동산의 문제가 진짜 주거랑 투자랑,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거 구분하는 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요. 투자가 목적이라고 할게요. 주식도 그렇고, 하여간에 코인도 그렇고, 투자가 목적이다. 사자마자 오르는 게 좋아요? 사자마자 떨어지는 게 좋아요? 그렇죠. 주거 생각해 볼까요? 나는 주거가 목적이니까 오르는 거 떨어지는 거 몰라봤자 어차피 내가 집을 10억에 샀는데 나중에 1000년 만년 살 거 아니니까 그로부터 사고 나서 10년 뒤에 다시 팔려고 했어. 근데 그때 20억 됐어? 내가 이사 갈 집도 20억이야. 내가 10억인데 이 집이 5억으로 떨어졌어. 속 쓰려. 근데 내가 이사 갈 집도 5억이야. 그러니까 별 문제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요. 몇몇 분들한테는. 그런데요. 똑같은 집을 누구는 3억에 들어가고 누구는 5억에 들어가고 누구는 10억에 들어갈 겁니다. 똑같은 집을 10억에 사시겠어요? 5억에 사시겠어요? 3억에 사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뻔하거든요. 맞아요. 부동산에서만큼은요. 주거와 투자를 분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미래를 예견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진짜 어려웠나 생각해보면 우리가 좀만 깊게 생각해봤으면 그렇지도 않구나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서울 근교에 있는 전원주택지 드릴 거예요. 5년 전, 10년 전에 전원주택지들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양평, 남양주 이런 데도 떠오르시죠? 좀 벗어나면 이촌 이런 데까지 광주까지 내려가기도 하고요. 좋습니다. 그런 데들 사람들이 정말 많이 갔어요. 서울의 접근성도 좋고 나도 로망이 있어.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 노래 누가 불렀더라? 하면서 사람들이 갑니다. 말 그대로 정원을 딱 가꾸고 나무도 심고 잔디를 쫙 깐 다음에
거기서 전원 생활을 하는 그런 로망들을 꿈꾸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어떤 분들? 직장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그래서 콘크리트 속에서 벗어나서 전원 생활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양평, 남양주로 갔었죠. 그리고 나서 그동안의 퇴직 금일 이런 것도 모아놓은 걸 털어서 정말 멋있는 집을 지었습니다. 60대 때는 괜찮아요. 솔직한 얘기. 왜냐면 건강하거든요. 살만하거든요. 예전 같은 체력은 아닐지라도 그 정도 노력하는 것은 운동 삼아라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60세가 되고 65세가 되고 70세가 됐어요. 75세가 됐습니다. 이제 집 관리하는 게 장난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몸이 여기저기가 고장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가려고 했더니 동네 병원은요, 의원들밖에 없어요. 제대로 된 병원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큰 병원으로 이전을 가려다 보니까 그건 또 시간이 꽤 걸려요. 안 되겠구나. 병원 때문에라도 다시 내가 가까운 데로 가야 되겠구나. 편의시설 때문에라도 가야 되겠구나. 사실 그 상가들이 예전에 진짜 불패 신화가 있었던 게 아파트 단지 내 상가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1000세대, 2000세대의 단지가 그 상가를 이용할 거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안 망했던 게 단지 내 마트들 절대 안 망한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요, 부동산 중개업소 안 망한다고 생각했었고요. 거기에 무슨 세탁소 이런 거 안 망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트렌드가 바뀌어서 대형마트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형마트들이 등장을 하자 이제 사람들이 물건이 적은 동네 슈퍼를 쳐다보지 않고 조금 더 싸고 물건도 많은 대형마트들을 가기 시작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그런 데들입니다. 근데 요즘 보면 홈플러스 철수한다면서요. 이마트도 매출이 많이 줄었다 그런 얘기를 하네요. 한 10여 년간의 전성기가 지났는데 왜 줄었을까? 이미 우리는 알아요. 왠지 배달 문화가 발달해져서 그래요. 핸드폰으로 쇼핑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가보지 않고도 그래요. 초창기에는요, 아니 그래도 옷은 입어보고 사야지 이랬다고요. 근데 지금은요, 입어보지 않고 사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마트들이 쇠락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양평이나 남양주는요, 배달이 또 잘 안 돼. 시간이 더 걸려. 제가 얼마 전에 군산에 가서 강의를 하러 갔는데요. 이제 숙소에서 저녁을 시켜 먹으려고 배달앱을 켰어요. 이거 방송하는 거 아니니까 쿠팡이츠를 켰거든요. 배달하는데 한 군데 뜯어보니 엄청 당황했어요. 그래서 사용하지도 않는 쿠팡이츠 말고 또 뭐가 있죠?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 제가 안 쓰거든요. 그걸 깔았어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그랬더니 10대 개 뜨더라고요. 진짜 최근 들어 쿠팡이츠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는데 배달의 민족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래도 버티겠구나. 미리 선점해가지고 그냥 제휴되어 있는 음식점들이 좀 더 많으니까 시골은 그렇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똑같은 현상들이 양평이나 남양주 중에서도 생겼던 겁니다. 물론 그 지역이 배달이 안 되는 지역은 아닙니다.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이겠죠. 그러면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거기 살던 분들이 생활의 불편함 이것들을 느끼게 돼서 내놓는 거예요. 내놓고 나서 다시 도심지로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들어오려면 새로 도심지로 들어올 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존에 있는 것들을 내놔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 가격대로 내놨어요. 시세대로요. 안 팔리잖아요. 요즘 뉴스를 가만히 보시면 건축비도 못 건지고 내놓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실제로 3억, 4억, 5억대만 되면 양평에서 괜찮은 집 구하는 거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런 얘기들이 심층치 있게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좋은 집도 10억이면 아파트로 따지면 그게 수십억 할 텐데 그런 집들이 나온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트렌드의 변화들이거든요. 주거에도 사실 그런 트렌드의 변화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식으로 변해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실제적으로 부동산을 볼 때 과거에서부터 쭉 보장을 했으니까 제가 여러 화면에서도 보여드리지만
실제로는 여기서 그리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를 잠깐 반복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주거 자체가 아니라 부동산의 가격을 우리는 다루는 사람들이니까 가격이 변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봤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수요와 공급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 중에 핵심만 따져버리면 수요에서 가장 중요한 거 가구수라고 표현했습니다. 공급에서 가장 중요한 거 집수. 지난 시간 하지 않았던 얘기를 조금 할까요? 강의 때 가끔가다 쓰는 얘기인데요. 자, 올해 지은 집 2025년 벌써 12월이니까 올해 지은 집 1월부터 12월 현재까지 지은 집은요, 올해 공급에 들어갈까요? 들어가지 않을까요? 당연히 들어가죠. 그죠? 그러면 작년에 지은 집은 올해 공급에 들어갈까요? 들어가지 않을까요? 2024년에 입주한 집. 2023년에 지은 집은요? 2022년에 지은 집은요? 10년 전에 지은 집은요? 자, 여러분들 이미 알아요. 강의를 들었으니까. 그런데 보통 강의장에서 이러면요,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갸웃해요. 들어가나 그래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그러거든요.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작년에 지은 집은 올해 집수 총량에 포함될까요? 포함되지 않을까요? 그럼 포함됩니다. 5년 전에 지은 집은 올해 집수 총량에 들어갈까요? 들어가지 않을까요? 들어갑니다. 20년 전에 지은 집은요? 들어가죠. 맞아요. 같은 얘기예요. 이게 왜냐면 이 집수가 집수 총량이거든요. 10년 전에 지은 집이라고 사람 못 사는 거 아니고 20년 전에 지은 집이라고 사람 못 사는 거 아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집수 총량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제가 조금 더 나가서 뭘 쓴 얘기들을 했냐면 집이라고 하는 건 뭐 10,000원, 20,000원 주고 살 수 있는 돈이 아니니까 돈을 버는 사람들의 수가 중요한, 돈이 있어야 집을 사니까. 그러면서 경제활동 인구 이 얘기도 했었죠. 물론 총인구도 중요하다고 했고요. 집수에서도 사람들은 새집 선호 현상이 있으니까 올해 새로 지어진 새집의 수, 이것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집수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이 가구수에 대한 게 하나 뉴스에 나온 게 있더라고요. 1인 가구가 800만을 돌파했다. 절반이 외롭다. 기사가 타이틀이 그거더라고요. 1인 가구면 외로운 건가요? 어떻습니까? 나 혼자 산. 나 혼자 사는 게 편한 분도 계시지 않을까요? 사실 이제 강의를 가다 보면 특히 신입사원 강의에서는 1인 가구 수가 3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되게 가만히 보니까. 진짜. 일단 우리나라 1인 가구가 800만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희 아버님도 1인 가구시네? 그렇더라고요. 아버님 혼자 사시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이걸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나서 그 시대에 어떤 사회적 현상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사로 본다 그랬으니까요. 저희는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번 볼 텐데요. 1950년대 우리나라에서는 민족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6.25. 그죠? 전쟁이 있어요.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됐을 때 우리나라 건축이 그렇게 많이 돼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초가집들이고 기와집 조금 있고 신식 건물이라고 해봤자 일제 때 지어진 얼마 안 되는 건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마저도 전쟁이 벌어졌어요. 최근에 있었던 전쟁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또는 가자지구 이런 데 보면 집들이 어때요? 전부 다 완전히 폐허죠. 진짜 콘크리트의 무덤이 돼버려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근데 거기도 사람이 살긴 살더라고요. 왜 하면 사람들이 기어 나와요. 어디선가. 우리나라도 그랬다는 뜻입니다. 전국도가 폐허가 됐지만 그 와중에 사람들은 천막죽으로 살고요. 나무로 얼기설기 지은 집도 살고요. 그 당시 무허가주택 엄청나게 많았고요. 토굴에서 살던 집도 있었고요. 아마 여러분도 어린 시절을 회상해 보면 지금 같은 집들이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제 기억을 가만히 더듬어 보면 저희 집이 산비탈에 있었거든요. 산비탈에 있는데 위에는 뭐라 그러죠? 그 당시 이렇게 파도 모양 되어 있는 맞아요. 슬래트. 네. 그 슬래트 지붕에다가
가다가 천장이 구멍이 뚫려져 있는 데는 천막천으로 덮고 그런 데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벽 뒤에는 벽이 없었어요. 원래 블록으로 많이 지었었는데 구멍 뚫린 거 아시죠? 블록으로 많이 지었는데 그 블록도 없이 그냥 뭐라 그럴까요? 산 비탈이를 벽으로 삼아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당연히 집안에 있을 리가 없죠. 공동 화장실, 그 마을에 공동 화장실이 있는 그런 데서 살았었거든요. 이게 제 세대도 그랬다는 얘기는 제보다 전 세대인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더 황당하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힘들게 살았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전국토가 폐허가 돼요. 흔히 말하는 공급이라는 게 여기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그 폐허 속에서도 사람들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전쟁이 끝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전쟁이든 상관하지 않고요. 모든 나라에서 항상 일어나는 거 있습니다. 전쟁이 있은 다음에 일어나는 거. 뭐예요? 베이비 붐 세대 등장. 왜 그럴까요? 자, 보통은요, 정상적으로 20몇 살이 되면, 당시 기준대로 여성들은 20살, 24이 되면 결혼 정년기라 그랬고요. 남성들이 26, 27이면 결혼 정년기, 대부분 30 이전에 결혼하던 시대였거든요. 결혼을 해서 또 1950년에도 결혼하고, 51년에도 결혼하고, 52년에도 결혼했어야 돼요. 6.25 전쟁이 있기 전에 해방이 되고 나서 그때 사람들이 이제 해방이다! 막 이랬단 말이에요. 해방이 돼서 이제 우리도 대한민국에 살 수 있어 이렇게 되면서 48년에도 결혼하고 49년에도 결혼했어요. 50년이 돼서 이제 결혼할 때가 됐는데 전쟁이 터져버렸네. 전쟁이 터지면 결혼식 치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죠. 일단 피난 가야지. 순이야 그러면서 이제 피난 가는 겁니다. 51년도에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통에? 만만치 않겠죠. 52년도에 만만치 않을 겁니다. 53년도에 드디어 휴전이 됐어요.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돌아와서 그동안 잘 살아냈더니 사귀던 그이가 세상을 떠나버릴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했더니 어디 사는지도 모르게 되고.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히트쳤던 그 TV 프로그램이 뭔지 아십니까? 역대급으로 가장 히트쳤던 프로그램. 나는 찾았네 기억하세요? 이상가족. 네, 이상가족 찾기.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하면 그런 주제가 흘러나왔던 전 국민이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른 프로그램 하나도 안 보고 그 프로그램만 매달려서 이상가족 산봉하는 거 보고서 감동하고 그랬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흩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도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 밀렸던 결혼이 한꺼번에 하게 되는 거죠. 그 밀렸던 결혼을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아이들도 한꺼번에 태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세대를 우리는 베이비 붐 세대라고, 베이비 부머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언젠간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제 재건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폐허가 된 걸 다시 이렇게 세워야지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틀림없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그 우크라이나 땅을 재건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가자 전쟁이 이제 끝난다고 하면 가자 지구를 재건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도 재건하는 사업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국토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공급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모든 가격은 그렇습니다. 공급에서 수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때는 가격이 상승하고 이때는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만나는 점들이 존재하죠. 이런 거를 변곡점이라고 부릅니다. 부동산에서는 이 점을 변곡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택보급률 100% 저기다 쓸게요. 주택보급률 100% 되는 시점. 다시 말하면 가구 수와 집수가 같아지는 시점이 존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화면을 좀 볼까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때는 올라갈 거고 이때는 떨어지고 만나는 점이 생기더라. 그리고요, 당시엔 요런 시기들이 존재했으니까 이때 폭등기들이 존재하겠죠. 맞아요. 폭등기들이 존재합니다. 폭등기, 근데 그 사이에 약간의 하락기들이 또 잠깐 존재, 계속 올라갔던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변곡점 요거 하나뿐이니까 사실은 하나가 더 있어요. 아까 저희가 수요와 공급을 얘기할 때 가구수를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뭘 하나 얘기했냐면 경제활동 인구를 얘기했었죠. 그것이 줄어드는 시점이 하나가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수요는 이때 올라갔는데 이게 왜 천천히 떨어질까요? 올라가는데 확 올라가고 수명이 길어져서 태어날 때 많이 태어났는데 요즘 그 평균 수명 다들 기억하시죠? 그 보험협회에서 발표하는 보험연구원에서 발표하는 평균 수명이 여성 동지들이 벌써 몇 살이라고요? 90.7세. 네, 90.7세예요. 90.7세. 그 은퇴 과정에서 제가 굉장히 강조해요. 왜냐하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통계가 있다. 그리고 보험협회에서 발표하는 통계가 있다. 가장 최근 게 보험협회에서 발표하는 건데 지금이 2025년이죠. 2024년에 발표된 통계다. 그게 여성 동지가 90.7세다. 그럼 사람들이 놀라요. 벌써 90대 됐구나 라고요. 하여간에 그러다 보니까 오래 살게 되다 보니까 이 천천히 늦어지는 거예요. 그럼 실제 가격은 어떻게 변하냐면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실증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실제 가격은요. 이런 흐름을 땁니다. 이것도 그냥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그림을 띄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택보급률 100% 되는 시점보다 사실은 조금 더 올라가요. 조금 더. 왜 그럴까라고 할 때 제가 강의 때 무슨 표현들을 하냐면 이런 표현들을 하거든요. 도심지 말고요. 외곽으로 조금 나가볼까요? 시골로 내려가면 폐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사람 살 수 있겠어요? 뭐 폐가들. 근데 사람 살 수 없는 것처럼 망가진 폐가라 할지라도 집수에 포함될까요? 포함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사람은 살 수 없고 사람 떠났지만 그것도 집수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실제 정점은요. 주택보급률 100% 되는 시점이 아니라 주택보급률 105에서 107 정도 돼야 실제 정점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락이 아니고요. 조정입니다. 하락이 아니고 조정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때는 사실은요.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국가별로 좀 차이 나는데 이때는요. 정책의 힘이 굉장히 중요해요. 돈이 많이 풀렸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부동산이 올랐다? 그럼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정책이 굉장히 옥죄이는 정책들이 나오고 시중에 돈도 별로 없고 그럼 떨어지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고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재미있는 건요.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나면 급작스럽게 떨어지는 구간이 하나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나면 왜 급격하게 떨어질까?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든다고 갑자기 사람들이 집을 막 팔아치울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나서 몇 년 정도 지나야 현상이 생기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제가 미처 이익까지 나올지 모르고 교부제를 준비 못했네요. 죄송한데 그 송아 씨, 그 저한테 그 저기 앞에 보니까 페트병이 있네요. 페트병에다가 그 커피를 그 믹스 커피든 뭐든 좋으니까 잠깐 타서 색깔 있게 좀 만들어 주시겠어요? 고기. 네, 그거. 여기 네. 담아오라고. 예. 커피를 타서요? 예, 커피를 타서. 빠른 시간 안에. 타올 때까지 제가 단 우스갯소리 하고 있을 테니까. 커피 하나 사요? 예, 하나만 타시면 됩니다. 뭐 진하게 안 타실 필요 없습니다. 색깔만 나타내면 됩니다. 그리고 대신에 물은 가득 좀 채워주십시오. 무언가를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자, 이거 무언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사실은 이제 강의 때는 보여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께도 못 보신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잠깐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자, 하여간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그림을 써보게 되면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이렇게 올라가서 이 시점에서 정점이 오고 105에서 107 정도 되는 시점에 정점이 오고 어떻게 움직이다가 경제활동이 줄어들고 나서 약 3년에서 5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떨어진다. 자,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이거랑 비슷한 게 뭔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 생텍쥐페리라고 하는 그 작가 기억하십니까? 그분의 대표적인 그 작품이 어린 왕자. 이 어린 왕자의 앞부분에 보면 그 코끼리 모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코끼리를, 그러니까 그 그림이 이런 그림이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 돼 있는, 이게 뭐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거 모자? 이거 맞아요? 예, 맞습니다. 모자 그래요. 그런데 이 어린 왕자가 얘기하죠. 아니야, 이건 코끼리야. 이 안에 코끼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서 코가 이렇게 돼 있고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자, 그 모습이랑 굉장히 비슷한 그런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자,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거를 왜 제가 꺼냈냐면 여러분한테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은 뭐겠습니까? 저출산이요? 은퇴입니다, 은퇴. 네. 애들은 태어나봤자 경제활동에 편입이 안 돼요. 시간이 지나야 편입이 돼요. 경제활동이 늘어나는 효과예요. 애가 태어나고 성장하는 거. 맞죠? 경제활동에서 빠져나가는 건 사람들이 퇴직하고 은퇴하는 게 경제활동에서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은퇴를 해요. 보통 은퇴를 언제 합니까? 60세 하나요? 더 이래요. 보통 한 65세 정도까지는 일을 할걸요? 대부분? 맞아요. 일한다고요. 그 이후에 줄어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은퇴하시는 분들의 평균 자산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부동산을 빼버리면 사실은요 3억이 안 되는 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2023년 통계인데요. 2억 9,200. 3억이 안 돼요. 물론 부동산을 포함하면 그게 좀 더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 자산이라고 하는 부동산을 뺀 자산이 뭡니까? 퇴직금, 그동안 열심히 얘기한 예금, 적금, 펀드, 보험, 이게 전부 다 이제 금융자산이잖아요. 그러면 이 퇴직한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한 부류는요, 야, 내가 지금까지 30년, 40년 열심히 죽으라고 고생했는데 나도 이제 좀 누리고 살아야지,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요, 야, 나 이제 소득이 진짜 줄어들게 되는데 진짜 아껴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두 개가 다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실증적으로 저는 봤는데 KT 은퇴 예정자 과정을 가면 아주 재밌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당시 한창 강의 들어갈 때 얘네들이 직접 5년 퇴직자 은퇴 예정자 과정을 운영하고요. 그리고 오래 퇴직하는 사람들 과정을 운영하고요. 정말 신기했던 건 퇴직 후 1년 뒤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 KT 사람들 아닙니다. 퇴직했어요. 근데 1년 뒤에 야, 옛날에 전원들 모여라! 이런 과정이 있어요. 다 오지 않습니다. 올 사람만 옵니다. 근데 거기서 무슨 얘기들을 하냐면 이런 얘기들을, 너 그동안 뭐하고 살았니? 잘 살았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거기서 정보교류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 그게 괜찮아? 그럼 나도 그거 한번 해볼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옛 전우들 모이는 거죠. 그 과정에 강의를 들어갔더니 아주 재미있는 현상들이 나타나, 거기서 들은 얘기들을 여러분에게 공유를 할 겁니다. 나 진짜 누리고 살아야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재산이 좀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요, 정말 누리고 살게 될까요? 한 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 다니고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나 취미가 골프야. 주말 골프 이제 평일에도 쳐야지.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3번씩 라운드 나갈 거야. 가능할까요? 하다가 지쳐서 못합니다. 그냥 평상시대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류 있다고 그랬죠. 나 진짜 아껴 써야지 하는 부류예요. 뭘 아끼겠습니까? 아파트 관리비가 갑자기 반값으로 훅 떨어질까요? 전기수도 가스가 갑자기 안 내도 될까요? 자동차 유지비가 보험료를 안 내도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겨요? 줄이는 건요, 외식을 한 10번 했는데 한 5번 하기, 5번 했는데 3번 하기, 이 정도밖에 안 줄어요. 실제로 거의 안 준다는 뜻입니다. 한 달에 300 쓰던 분이 줄여봤자 250 줄이면, 250 쓰면 많이 줄이신 거고요. 500 쓰던 분은 한 420, 30까지 이렇게 줄이면 많이 줄이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결심을 해봤자 10% 이상 줄이는 거 진짜 힘드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보통 어느 정도 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250 쓴다고 해볼까요? 한 달에 250. 그건 적게 쓰는 거겠죠. 자,
은퇴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자산이 좀 보시다시피 2억 9,200, 3억이라고 3억. 한 달에 250 쓰면요 1년에 3,000원 쓰는 거 아닙니까? 맞죠? 1년에 3,000원을 쓴다면 이게 줄어들 거예요. 얼마큼 줄어들까요? 이 정도요. 혹시 생수 아니고 수돗물 다 먹은 건 아니시죠? 생수 다 먹은 거 맞죠? 네,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도 또 3,000 쓰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또 3,000 쓸 겁니다. 나 틀림없이 3억 있었는데 이제 이거밖에 안 남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못 느끼고 살다가 어느 순간인가 찾아오지 않을까요? 그 순간이 바로 이제 심각한 고민들을 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애들한테 손을 벌리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비로소 부동산으로 시선이 돌아가요. 혹시 우리 부모님 중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혹시 보지 못하셨나요? 주변 어르신들 중에 아니 우리 두뇌에 사는데 이렇게 넓은 집이 뭐가 필요해? 이런 얘기들이요. 들어보셨죠?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고요. 그래서 꽤 넓은 집에 사시다가 세를 주기 하시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것도 좀 넓어 그러면서 서울에 있는 집 전체를 전세를 다 주고 그 돈 가지고 시골에 내려가셔서 사시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어르신들이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내가 이 동네 못 떠나. 내가 평생을 이 동네에서 살았고 내 친구들이 다 이 동네 사람들인데 우리 부모님도 그러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난 이 동네에서 있어야 돼. 이러신 분은요. 현재 있는 집을 내놓고 조금 더 작은 집으로 가시게 돼 있어요. 저희 아버님도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은퇴하신 다음에 내려가신 지역에서 좀 가까이서 모시겠노라고 제가 저희 동생이 사는 동네에 집을 하나 딱 준비를 해서 아버지 이쪽으로 오세요 그랬거든요. 아버지가 처음에는 알았다 좋다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한 달도 안 돼서 생각이 바뀌셨어요. 근데 거기 가면 내가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이 말씀이 딱 하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동안에 내가 여기서 고향도 아니지만 정착해서 벌써 20년 넘게 살았는데 이 동네 아는 사람 다 이 동네 사람들이고 이런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분들은 집을 줄여가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런 분들 계세요. 난 답답한 데서 못 살아. 내가 그동안에 모아놓은 재산, 가구들도 있고 이걸 어디다 다 집어넣어? 이러신 분은요. 어쩔 수 없이 그 동네에서 약간 외곽으로 빠지세요. 빠져서 집의 규모는 비슷하고 좀 더 싼 집으로 차익 갖고서 뭔가 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겠어요? 집을 내놓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집을 내놓는 작업을 시작한다고요. 집을 내놔요? 자, 부동산이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그럴 때 가격이 변동하기 전에 제일 먼저 생기는 현상은요. 기억하세요? 매물 적체, 매물이 쌓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올라가건 떨어지건 첫 시작은 매물이 쌓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집을 내놓는다고 생각할게요. 집값이 여기에요. 이렇게 위에다 내놓고 싶으세요? 아니면 비슷하게 내놓고 싶으세요? 떨어뜨려서 나 돈이 급하니까 떨어뜨려서 내놓고 싶으세요? 사람 심이 똑같아요. 이거 이상이에요. 이거 이상이에요. 여러분이 네이버 부동산이나 부동산 114나 이렇게 부동산 매매하는 그런 사이트를 들어가 보십시오. 실거래가라는 게 존재할 거예요. 그리고요, 현재 내놓은 매물가가 존재할 거예요. 매물가가 실거래보다 낮은 거 보셨어요? 거의 없죠?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주 없을 거예요. 사람들의 심리는요, 실거래가보다 위에다 내놔요.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났습니다. 못 버티는 사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당연히 생기겠죠. 그 사람이 나 진짜 급해. 그래서 이거보다 낮게 내놓는 거예요. 사람 심리가요. 이런 걸 딱 보면요. 여기 매물 내놓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저거는 금매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저건 금매. 돈이 급한가 보지. 난 좀 더 버틸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돼서 금매가 빠져나갔어요?
좀 있으면 못 버티는 사람 또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긴다고요. 그래서 여기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하면서 이게 가격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현상이 생겨요. 그 시점이 바로 경제활동가 줄어들고 3년에서 5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우리가 베이비 세대에 인구가 전장 진짜 많이 태어났던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52년생이 무슨 띠인 줄 아세요? 자축이며 진사오며 신유술의 중에서.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77년생이 무슨 띠인 줄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동생이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럼 다시 2001년생은 무슨 띠인 줄 아세요? 돼지. 왜? 자제분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볼까요? 58년 무슨 띠예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제일 유명. 58년 개띠인 건 우리나라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없을 거예요. 애기들 빼놓고는요. 왜 하냐고요, 그거를. 너무나도 58년 개띠라는 게 유명하잖아요. 사실은요, 아마 이 유래가 우스갯소리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것 때문이래요. 이전까지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태어나지 않다가 그 58년 때부터 50 그러니까 아이들이 갑자기 많이 태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57년 요때부터 56년서부터요. 자, 53년에 전쟁이 끝나고 이제 결혼을 끝나자마자 우리 전쟁 끝났으니 결혼합시다. 이게 되나요? 사귀던 사람도 다시 시작해야 돼요. 헤어졌으면 사라졌으면 다시 만나 다시 연애를 또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아이가 태어나는 시점이 53년이 아니고 55년, 56년 이때부터 아이들이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많이 태어난 게 57년, 58년이거든요. 이때 처음으로 우리나라 행정망이 마비가 됐대요. 전부 다 이게 수기로 쓰는데 너무나도 애들이 많이 이놈의 58년 개띠들은 이렇게 많이 태어나 이래서 58년 개띠라는 얘기가 있어요. 농담입니다. 저도 어디서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58년 개띠, 58년 개띠, 58년 개띠, 58년 개띠 지금 몇 살이에요? 예, 67, 8세 됐어요. 지금요. 그 정도 됐거든요. 지금 그분들이 내놓기 시작하는 나이라고요. 이분들이 비로소 60세 은퇴가 아니고요. 64세, 65세 이때쯤 비로소 진짜 일을 놓기 시작을 하고 그로부터 3년, 5년 지난 시점이 요즘이에요. 그분들이 이제 내놓기 시작하는 시점이 현재 도래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실제로 요 시점에는요. 줌이 잠깐 끊어졌네요. 인터넷 연결이 좋지 않았나 봐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소리 잘 들리시죠? 잠깐 내릴게요. 자, 옛날에 이렇게 올라가던 요 시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부동산 폭등기, 2차 부동산 폭등기 언제 시점인지 저기서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전쟁이 있을 당시에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자, 당시에는요 가장 큰 게 뭐냐면 토지를 재분배하는 게 굉장히 큰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그 주인 없는 토지라 그래서 일제들이 수탈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 농민들의 땅을 많이 수탈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소장민으로 전락이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는요, 그 사실 인구가 늘어난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러는데 소장민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인구의 대다수는요 농촌에 살았어요. 서울에 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흔히 말하는 소장민들이 이렇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크게 한 게 지금 왜 그럴까요? 전원의 문제가 좀 생겼나 본데요. 자, 다시요. 네. 평생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다가 이런 날 줌이 조금 문제가 생기는 이런 게 인생입니다. 자, 계속할게요. 그래도 현재 녹화되는 건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으니까 농지개혁을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초기에 인기가 굉장히 높았었어요. 사실은요. 초창기에는요. 왜? 나 소장농이었는데 나도 내 땅 생겼어. 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요, 드디어 그 국가로 이제 일제가 있던 땅들을 국가에서 몰수를 하기 시작을 했겠죠? 그렇게 하면서 구획 정리라는 걸 시작해요. 당시에는요, 지금도 제 기억에 보면 시골에 가잖아요. 이런 식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지금 가만히 보시죠. 가만히 보면 논이 반듯반듯하지 않고요. 보통 반듯반듯한 논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돼 있는 게 반듯반듯한 논이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논이. 이게 이렇게 반듯반듯한 논인데 시골 보면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이렇게 돼 있고 논을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붙어 있고 막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렇지 않던가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뭐 이렇게 경계하느라고 약간 높게 쌓아놓고 그래서 여기다 모내기 같은 거 하면 이렇게 모내기 하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많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개인의 땅은 어쩔 수 없지만 국가에서 나눠주는 땅들은 이거를 반듯반듯하게 했겠죠. 그래서 호남평야 같은 데 보면 이런 논들이 많아요. 이런 작업들을 이 당시에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측량이 발달하지 않다 보니까 측량들의 오류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고요. 어디부터 중심으로 했겠습니까? 당연히 대도시부터 시작을 하기 시작했던 게 이때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드디어 박정희 정부가 들어와서 이제 드디어 재미있는 계획들을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취미가 우표를 모으는 게 취미였던 적이 있었거든요. 하다가 제가 그 취미를 벗어버렸어요. 첫 번째 돈이 많이 들어가. 두 번째 누가 내 우표책을 들고 튀었어. 뭐 하는 걸 다 들고 누군가가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이런 거 안 한다 그래서 좀 안 했는데 이 당시에 우표를 딱 모으다 보니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한 우표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식으로 해서 경제개발을 했거든요. 그런데요. 이때 핵심은 뭐였냐면요. 자, 전 국민이 공평하게 잘 살자. 이거 아니었어요. 전국토를 공평하게 개발을 하자. 이거 아니었어요. 될 때만 하자. 되는 지역만 하자. 이게 그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돈도 없고요. 가난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특정적인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그 지역을 모델로 삼자.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써 있는 불균형 성장이론. 균형이 아니고 불균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때 일단 집중적으로 여기를 개발해야지 하는 지역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구로 디지털 단지. 옛날 이름 기억하세요? 구로공단. 그쵸? 구로공단이라고 불러요. 가리봉 오거리. 지금 가리봉 오거리라는 말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리봉동, 구로동 이 일대를 섬유단지로 개발을 하기 시작해요. 울산, 포항, 여천산업단지 이런 데들을 개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가만히 보시면 수도권과 경상권 중심으로 개발이 돼요. 그리고요. 이때 드디어 전 국토를 공사판으로 만드는 작업들을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한 작업들이 뭐냐면 길을 내는 거. 사실 조선시대만 하더라도요. 길을 내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을까요? 로마 사람들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면서 길을 내는 작업을 굉장히 장려를 했죠. 그리고 그 길을 내서 거기로 군대가 쫙 전방까지 쫙 빠져나가고 전방에 있는 물자들을 로마로 쫙 끌어들여오고 그러면서 로마가 대단한 강대국으로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았어요. 길을 내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외세 침략이 맞아요. 외세가 들어올 때 그게 있다고 싹 들어오면 안 돼. 그래서 길을 복잡하게 해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야 돼. 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로마는요. 밖으로 침략하는 국가였어요. 걔네들은 밖으로 뻗어나가는 국가였다고요. 그리고요. 우리는요. 수탈을 당하던 국가예요. 그러니까 방어가 더 중요한 나라. 뻗어나가는 게 중요한 나라가 아니라 방어가 중요한 나라였다고요. 그래서 길들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엉성하면 엉성할수록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안 되겠다. 우리도 이제 발전해야 되겠다 해서 드디어 시작을 한 게
흔히 말하는 고속도로를 만드는 작업, 철도를 만드는 작업, 이때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큰 치적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요, 드디어 이제 이전까지는 큰 공장 중심으로, 산업단지 중심으로 하다가 이제 택지 개발도 시작을 해야지 이런 생각이 하게 되는데요. 재밌는 건요, 이때 보면 부동산 투기 억제법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주거용 부동산일까요? 아니에요. 주거용 부동산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요, 흔히 말하는 수용되는 거, 그런 땅들이 돈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농지라는 게 돈이 별로 안 되거든요. 근데 농지가 갑자기 도로가 뚫리는 땅이 돼버렸어. 이렇게 되면 정부에서 그걸 사들이면서 돈을 줬단 말이에요. 이게 산업단지가 됐어. 그럼 돈을 줬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산업단지가 되는 땅이 어디지? 이걸 찾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보시죠. 1960년대 구로공단입니다. 하늘에서 본 모습이에요. 항공사진입니다. 보시면요, 여기 공장들이 좀 보이죠? 그런데 여기 뭐예요? 전부 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맨 땅에다가 구로공단을 만든 거예요. 맨 땅에다가. 그러면서 여기도 보시면 공장 몇 개 있고 비어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지역이요, 70년대가 되자 이렇게 바뀌어요. 드디어 이렇게 공장들이 제법 그럴듯한 공장들. 이전의 공장들은요, 이렇게 천막 같은 거 쳐놓은, 뭐 하우스 같은 거 쳐놓은 이런 공장들이었다고요. 그런데 70년대가 되자 이런 공장의 모습으로 드디어 건물들이 들어서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렇다고 도로에 보면 차가 많은가? 별로 없어요. 버스 몇 대 있고, 네, 출퇴근하는 버스들 정도 있고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이 이렇게 바뀌어요. 지금 이 그 같은 지역이 선전벽해라 그러죠. 그리고 이름도 바뀌었죠. 디지털 단지. 이 구로 디지털 단지 쪽에 보면 지금도 그 잔재, 섬유 쪽에 있던 그 잔재들이 남아 있는데요. 그쪽에 보면 섬유 단지가 있으면 뭐가 발달됐다는 뜻이에요? 뭐가 발달한다는 뜻이에요? 예, 의류, 섬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굴지의 의류 회사들, 공장들 다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옷을 사러 갈 때 백화점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맥자에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이 구로공단, 구로 디지털 단지에 가면 아울렛 매장이 그렇게 많이 발달돼 있었어요. 공장에서 이렇게 백화점 넣고 어디 저기 보내고, 그리고 그 지역에다가 남는 옷들을 전시해 놓고 아주 싸게 파는 지역들이 많았다고요. 지금 여기 뭐 마리오 아울렛이라든지 뭐 제일합선 아울렛, 제일모직 아울렛 뭐 이런 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도 있는데 그게 그 잔재예요. 그 지역인 전부 다 흔히 말하는 옷 만드는 공장, 섬유 만드는 공장, 그걸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은 디지털 단지, IT 회사들, 이런 데들이 전부 다 들어서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변모가 됐던 거죠. 자, 주거용 부동산입니까? 아니에요. 이 당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요, 주거용 부동산이 아니고 철저하게 산업단지 중심으로 국토 개발을 했다는 뜻이에요. 흔히 포스코 옛날 일은 기억하세요? 예, 포항제철. 박태준 회장의 신화가 쓰여졌던 그 포항제철이 이때 건설이 됩니다. 자, 70년대가 들었어요. 드디어 이제 어떤 작업을 하냐면 1차적으로 이렇게 구로공단을 만들고 여천산업단지 만들고 울산이나 포항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이거 좀 희망을 가졌어.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국토를 개발해야 되겠어 하면서 등장을 하는 게 이런 거예요. 반월단지 광양, 창원, 여천 뭐 이런 지역 19개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 공장지대란 말이에요. 매연이 심하겠어요? 심하지 않겠어요? 그쵸? 맞아요. 매연이 심하다 보니까 안 되겠구나. 이거 너무나도 확산되는 건 아니고 이 지역에서만 이렇게 딱 가둬둬야 되겠어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생긴 게 그린벨트예요. 자, 이때부터 이제 주거용 부동산 시대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1차 부동산 폭등기가 언제인지 여기서부터 제가 적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할게요. 자,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으면요,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까요? 그대로일까요? 떨어질까요?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머릿속의 생각과 관념과 현실은 달라요. 중요합니다. 보통 이렇게 강의를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으면 집값이 올라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죄송하지만 아이들 태어난다고 집값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있으신 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큰아이 태어났을 때, 몇 분 안 계시지만, 큰아이 태어났을 때, 야, 우리 큰애 태어났으니까 넓은 집으로 이사 가자! 그러셨습니까? 아니면 사시던 집에서 그냥 사셨습니까? 그냥 사셨잖아요. 애 태어난다고 집 옮기지 않아요. 언제 집을 옮기냐면요. 그 당시 아이들은 많이 낳았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3남매였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 생각해보면 우리 어머니 8남매, 우리 아버지 7남매 이러셨거든요. 아들이 많이 태어났는데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해가지고 그냥 한 방 안에서 지지고 보고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랑 제 남동생이랑 여동생이랑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랑 한 방에서 같이 살았거든요. 한 방에서 같이 살다가 저도 성장하고 둘째도 여동생인데 성장하고 그러면서 방이 좁아지겠어요? 좁아지지 않겠어요? 좁아지겠죠? 이렇게 자지 못해요. 이렇게 못 자니까 이렇게 자야 돼. 여러분 군대 생활 남동생들 군대 생활할 때 못 보다 때 옆에 바로 바싹바싹 붙어있지 않으셨어요? 일단 초등학교 다닐 때 한 반에 몇 명이나 되셨나요? 한 반에 몇 명이셨어요? 60명. 한 반에 몇 명이었어요? 정화 씨는? 그 정도. 90명. 예, 저도 80명은 다 넘었어요. 그리고요, 오전 오후반을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했어요. 그리고 18반까지 있었어요. 그러던 시절을 다녔단 말이에요. 한 80명, 90명 이렇게 있는 그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방도 넓지 않은 곳에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가 먹고 살게 좀 될 만하면서 방 하나 더 있는 집으로 이사 가야 되겠는걸? 이런 생각들을 하는 시점이 찾아와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58년 개띠에서부터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아이들이 몸이 커지고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시기들이 있어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는 따로 키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시점이 찾아온다고요. 그게 보통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1970년대 초반이에요. 이게 197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1차 부동산 폭등이가 생겨요. 아이들이 다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58년 개띠들 이분들이 중학생 됐을 무렵에 부모님들은 야 이제 경제 개발도 좀 되기 시작했고 이제 먹고 살고도 됐고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야지 방 하나 더 있는 집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드디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국토 개발이 뭐 중심이었다고요? 산업단지 중심이었다고요. 집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그러면 집이 적으니까 집값이 올라가겠어요 올라가지 않겠어요? 올라가죠. 그런데 그 집보러 누가 다녔을까요? 남성 동지들은 보통 그 당시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밤늦게까지 토요일 날도 근무하던 시절이었죠? 토요일 날도 근무하는 그런 시기니까 집보러는 남성이 가겠어요? 여성이 가겠어요? 여성 동지들이 간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지칭하는 새로운 신조가 나타나요. 복부인. 복남편 아니에요. 복부인이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70년대 후반에 복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해요. 자, 그리고 집이 부족하잖아요. 집이 부족하니까 이거를 분배하는 정책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제가 여기까지 강의를 안 한 경우도 있는데 부동산만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지금 이 자리에 오프라인에 앉아 계신 분들 계세요? 전부 다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십시오. 잠시 일어나서 지금부터 재미있는 게임 하겠습니다. 몇 명 안 되니까 가위바위보 한번 할게요. 가위바위보. 자, 손 높이 들고 이기신 분한테 집 한 채 드립니다. 자, 가위바위보. 바로 세 분. 다시 가위바위보. 다시 가위바위보. 오, 탈락. 둘. 이제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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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는 좋습니다. 이순현 연구원과 함께 집 한 채 드리겠습니다. 이런 정책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집을 이렇게 사다리 타기 해서 가위바위보해서 주는 정책이 나오거든요. 그 정책 이름이 주택청약제도예요. 주택청약제도는 집이 부족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렇게 골라서 주는, 뽑아서 주는 정책으로 만들어진 정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주택청약제도와 당시의 주택청약제도는 좀 차이들이 좀 있어요. 정책 따라 좀 바뀌는 거거든요. 지금은 뭐 가점제, 추첨제 이런 것도 있고요. 가점을 할 때 세 가지 기준을 갖고 있잖아요. 주택청약 얼마나 오래 준비를 했는지 보는 가입 기간에 대한 것도 하나 갖고 가고 있고요. 딸린 식구들이 많아야 준다 그래서 부양가족수라는 걸 갖고 가고 있고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가 얼마나 오랫동안 집 없는 사람을 겪었는지
무주택 기간 이 세 가지를 가점으로 쓰고 있죠. 여기에다가 요즘 제도는 뭐 그 신혼부부 그 가점 제도라든지 한부모 가정 가점제라든지 청년 가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점을 만들어 놨었어요. 이거 시대 따라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당시에는 지금이야 아이들을 많이 낳기를 바라는 시대지만 당시에는 아이를 산하 제한 정책을 할 때였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 산하 제한 포스터들 그 표들 어떤 것들이 기억나세요? 이대로 가다 거짓골을 먹는. 예, 맞아요. 그런 용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아주 유명한 아이 둘 낳을 때 얘기하는 거고요. 뭐 셋을 낳을 때 얘기하는 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네, 이대로 거짓골 못 거짓골. 만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당시 차범근 감독이 굉장히 유명할 때였었거든요. 분데스리가 진출하고 그러면서 그 둘만으로 충분해요. 이렇게 하면서 그 하나 낳고 둘이 낳고 이랬을 때 그래 우리 둘이면 충분해요 그랬는데 셋째가 태어났어요. 이름이 셋째예요. 그런 일도 벌어지고 그랬었죠.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진짜 하나만 낳자라는 룸이 있을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부럽지 않다. 이런 표어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때가 이 당시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간 이렇게 되면서 주택 청약제도가 만들어지고 토지거래허가제. 와, 토지거래허가제? 지금 토지거래허가제 하고 있죠. 어디에서? 서울에서. 이번에 그 나온 정책이잖아요. 그 정책의 시작이 박정희 정부예요. 박정희 정부의 토지거래. 요즘 그래서 그 야당 쪽에서 공산당이냐 내 땅도 내 마음대로 못 파니 이런 플랜카드 여기 강남에 붙어 있어요. 저희 동네에도 붙어 있어요. 누가 시작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는. 그리고 재밌는 거 있어요. 강북 인구를 강남으로 이전시키는 정책. 자, 강북 인구를 당시에 강남은 강남이 아니었어요. 그 강남을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지금 여기 동네 우리가 사무실이 있는 이 동네를 뭐라 부르냐면요 영동이라고 불렀어요. 영동 무슨 뜻일까요? 영등포의 동쪽 이런 뜻이에요. 영등포의 동쪽 이 정도를 영동이라고 불렀다고요. 그리고 영동은 경기도예요. 그래서 이 영동이라고 하는 지역을 우리 흔히 말하는 좋은 대학교를 가야 된다. 그래야 흔히 말하는 대로 그 인생이 바뀐다. 그래서 좋은 대학을 보내려는 열풍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거든요. 물론 대학생들이 많이 가지 않았지만, 근데 좋은 대학 이전에 좋은 고등학교가 먼저였대요. 서울고등학교, 경기고등학교, 뭐 이런 학교들을 진짜 명문 학교였는데 강제로 이전을 시켜요. 강제로 이전시켜서 서울고등학교를 지금의 서초동으로 옮기고요. 영동고등학교를 지금 말 그대로 여기 강남 일대로 옮기고요. 경기고등학교를 저기 삼성동 일대로 지금 청담동과 삼성동 그 사이죠. 그쪽으로 강제 이전시킨 거예요. 서울대학교가 어디 있었을까요? 서울대학교는 원래 어디 있었냐면 대학로에 있었어요. 해화동. 대학로가 왜 대학로인 줄 아세요? 거기 서울대학교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예 이런 데가 다 몰려 있었던 지역이 거기 그 동네였다고요. 그래서 거기가 대학로였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가장 큰 대학 서울대학교를 강제로 신림동 경기도에 있는 그 당시 신림동은 경기도였거든요. 그쪽으로 강제 이주시킨 거예요. 강제 이주시키고 딱 하나만 놔뒀어요. 서울 의대만 남겨둔 거예요. 그렇게 됐던 시절, 그렇게 옮겼던 시절이 요때입니다. 그래서 인구 밀집 지역이었던 강북, 사실은 강북이 아니라 한성, 사대문안 그 지역을 했던 거죠. 이게 서울시 지도예요. 66년도에. 66년도에 서울 지도인데요. 가만히 보면 여기가 신림동이잖아요. 여기가 영등포예요. 관악구 이런 지역, 금천구는 서울 아니었어요. 60년대만 하더라도. 그리고요, 강남 여기까지 있었거든요, 지금요. 근데 이쪽 지역도 서울 아니에요. 그리고 보시면 위쪽도 가만히 보면 서울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형태만 비슷하지. 이 당시에는요, 한강에 커다란 섬이 4개가 있었어요. 섬이 4개의 섬이 있었는데, 한강에 있는 섬 중에서 가장 큰 섬이 뭘까요? 여의도, 그죠? 여의도. 당시에는 여의도가 아니었어요. 여의도보다 더 큰 섬이 있었어요. 요 섬이에요, 섬. 이게 여의도고요.
요 섬이 더 컸어요. 요 섬의 이름은 잠실도. 잠실이 섬이었어요, 섬. 그래서 보시면 물줄기도 이 여의도의 색깔은 굉장히 가늘죠? 그런데 잠실은 물줄기가 되게 커요. 그리고 이거를 막아요. 이렇게 물줄기를 여기를 막고 여기를 막아서 이 밑을 이제 육지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 흔적이 어디 남아 있냐면 석촌호수예요. 석촌호수 그 지역이 원래 물줄기가 흐르던 지역을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위에 한강이 있고 석촌호수는 여기가 석촌호수예요. 여기가. 그리고요 어리던 시절에 여기 요거 뭐라고 그러죠? 난지도. 여기 난지도는 쓰레기장 하치장 있었죠. 지금은 여기를 이렇게 막아요. 이렇게 막았죠. 이렇게 막아서 이 지역이 뭐예요? 상암동 여기예요. 그리고 여기 뭘까요? 뚝섬입니다. 지금 여기를 서울숲이라고 불러요. 이름도 바꾼 거예요, 이제. 그래서 잠실, 서울숲, 상암동, 여의도 하나 남은 거예요, 이제. 이게 66년대의 모습이고요. 이게 74년도의 모습이에요. 74년도가 되니까 이제 조금씩 넓어지기 시작하고요. 이게 2022년 현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 그 금천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넓어지고 양천 쪽 넓어지고 이쪽 되고. 그래서 여기는 영동이라고 불렀던 지역. 보면 여기는 송파구죠. 송파구가 있고요. 이 서초구가 있었죠. 그리고 이 지역을 구 이름은 뭐가 됐을까요? 영동이라고 불렀지만 구는 무슨 구였을까요? 강남구 아니었어요. 강남구가 아니고요. 성동구였어요. 여기가 지금 성동구 여기죠. 이 전체가 성동구였어요. 그리고요. 관악구 없이 이 전체가 영등포구였어요. 영등포구에서 흔히 말하는 관악구와 영등포구를 분류시키고요. 관악구에서 다시 금천구를 분류시키고 이렇게 분구를 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분구가 거의 되지 않았던 적은 이 사대관 안쪽은 거의 분구가 되지 않았는데 강남 일일 때는요. 이 성동구가 2개의 구로 나눴었다가 지금 4개의 구로 나눠지고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여기까지 1970년대까지의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1차 부동산 폭등기는 그때 생겼다. 자, 그 다음 이야기서부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진행할 거예요. 2차 부동산 폭등기에서부터. 근데 중요한 건요. 2차 부동산 폭등이 굉장히 중요해요. 2차 부동산 폭등기 때문에 현재의 부동산의 모습이 갖춰졌어요.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